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월드컵 소식부터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월드컵 경기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 늦게까지 시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할 경기장에 답사를 다녀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먼저 보실 텐데요.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를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을 답사했습니다. 네. 우리는 세 경기를 모두 다 이곳에서 치르게 되는데요. 세 경기를 한 경기장에서만 치르는 나라는 우리와 호주, 웨일스까지 단 세 나라뿐입니다. 선수들은 지금 사진에서처럼 바닥을 만지거나 잔디를 뽑아보면서 그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선수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팀이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과 같은 잔디 품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선수들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기장 내부는 여러 에어컨 시설 덕분에 덥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기 시간도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 또는 오후 6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더위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수와 코치들이 그라운드 상태를 점검하는 동안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한 5분 정도 단 둘만의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여기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마스크를 벗고 경기장 상태를 더 세심하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 경기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 선수들에게 유리한 조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네, 그런가 하면 이 개막전 첫 골이 될 수도 있었던 골이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이 노골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에서 첫 골은 전반 3분에 터졌습니다. 골을 넣은 발렌시아 선수는 세리머니까지 했지만 이 골은 결국 2분 뒤에 취소되면서 노골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오프사이드였다라는 건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잡아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은 경기장에 설치된 12대의 추적 카메라와 공인구 안에 있는 센서 등으로 오프사이드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서 심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전에 도입돼서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는 VAR 시스템 다들 아실 텐데 판정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끊긴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은 그보다 훨씬 빠른 판단을 가능하도록 돕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장외에서는 카타르의 인권 실태와 또 개최국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개최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부패 혐의, 또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이주 노동자 사망,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제약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개막식 생중계 자체를 보이콧했고요. 대신 카타르 인권 문제에 대한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 7개의 대표팀 주장이 무지개 완장을 차고 출전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피파가 옐로 카드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 대신 경기 전에 무릎 꿇기 퍼포먼스는 진행했는데요. 잉글랜드와 이란 경기 킥오프 직전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모두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카타르 인권 탄압에 저항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월드컵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베컴에게 홍보대사직을 그만두라는 압박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한국형 사드가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 담고 있죠? 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군이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LSAM은 40에서 70km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서 한국형 사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요격무기 시험 발사는 1단계 비행시험과 2단계 실제 표적 요격시험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난 2월에 비행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서 9개월 만에 2단계까지 모두 성공하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추가 시험 발사를 거쳐서 2024년 말에는 체계 개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실전 배치 시점은 2026년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배치가 완료된 천궁2가 15에서 40km의 고도를 맞고 LSAM의 성능을 개량한 LSAM-2가 40에서 150km 고도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는 사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인터넷 쇼핑들 많이 하실 겁니다. 당일 배송도 되고요. 조금 늦게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있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통시장에도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 전통시장도 당일, 새벽, 묶음 배송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모든 전통시장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청량리 시장, 그리고 암사시장까지 총 3곳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곳들에는 소규모 물류시설과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해서 다른 인터넷 쇼핑들과 같이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가맹점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주문을 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채널로도 주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전화 주문을 받은 상인들은 직접 물건을 챙겨서 포장을 하고 또 배송을 맡기고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고객들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3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매출이 증가하거나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경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도 호황을 봤던 게 바로 이 해운 업체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계약들을 따냈는데요.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분야가 많이 얼어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통계를 보면 국내 주요 항만의 올해 3분기까지 컨테이너 물량 처리 실적이 한 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최대 항만인 부산항이 2.84% 정도 줄었고요. 또 울산항은 무려 17.7%나 감소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이 수출 수입 물량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최대 항구인 LA항도 작년 대비 25%나 물동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내년 컨테이너 물량은 3%가량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흐름이 꺾이고 이렇게 감소로 집계가 된다면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컨테이너 선박 또 장비의 대대적인 감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기사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자식 같은 내 책들 도서관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내용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집에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을 텐데 이런 책들이 지금 갈 곳이 없다는 내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이 기사는 정년 퇴직한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네. 퇴직을 앞두고 30년 넘게 연구실에 쌓여온 장서 만여 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기증을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고요. 그 뒤로 지역 공공도서관, 또 아파트 내 도서관 등도 요청을 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학교 도서관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들은 신간이 아니어서가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변 교수나 제자, 교직원 등에게 나눠주고 남은 건 어쩔 수 없이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몇몇 더 소개되어 있었고요.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 수가 2017년에는 59만여 권, 그리고 작년에는 165만여 권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간이 부족해진 도서관들은 결국 기증받는 도서 기준을 발간된 지 5년 이하인 도서 등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한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중요한 책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역마다 공동 보존 서고와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확보해서 도서 보관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듣고 나니까 10,000권이면 좀 너무 아깝네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좀 있으면 더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